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엄지척, 엄지척,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이렇게 거기까지 해줘야죠. 가사를 잊어버렸어. 자, 연예계 대표 흥부자 홍진영 씨 노래를 저희가 불러봤는데 오늘의 내부자 역시 국회의 대표 흥부자로 소문이 아주 자자하신 분입니다. 조곤조곤한 말솜씨 그리고 미소가 아주 예쁘죠. 예, 그런 미소와 말솜씨로 상대를 확 제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셀프 홍보 시간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재정 의원에게는 좀 특별한 방법을 추천해드리는 게 그 영상이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더군요. 지난 지방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에서 쇼호스트를 뭐 완벽하게 뭐 거의 비유해가지고 정청래 전 의원을 그때 판매를 하셨는데 예, 예. 오늘은 이제 셀프 셀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좀 주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톤을 좀 바꿔서 그 약장사 하듯이 후보의 장점, 그다음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장점 네. 뭐 이런 것들 어필을 하느라고 했었는데 그걸 보셨던 정청래 의원님이 즉석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쇼호스트 입장에서는 상품이 마음에 들어야 팔잖아요. 별로였어요? 당황을 했던 거죠. 그게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여실히 저도 아니에요. 봤어요. 근데 순발력과 센스가 와 중원보원도 하나 하지 않고 그래요? 굉장했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네, 정말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제 상품에 대해 스스로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겸손해. 근데 제가 어떻게 저를 팔아요? 아니 다 준비해 오신 거 다 알아요. 네. 아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바로 순발력이 있으니까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MD하고 상의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져온 상품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들여가시기에 손색 없는 이 물건 한번 살펴보세요. 외적으로 보시기에 이 디자인 잘 빠졌어요. 최신형이에요. 예,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유통기한 아주 긴 상품입니다. 오래오래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눈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강아지형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도 따뜻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뒤에 후광. 건당 여당의 후광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세트로 가져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구성 쉽게 볼 수 있는 구성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정해서 덤으로 여기 있는 진중권, 이동관 그리고 장진영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재정 정치인에 열광하는 분들입니다. 언제든 조언 아끼지 않고 따끔한 비판도 아끼지 않는 여러 세력들이 함께하는 정치인 이재정 들여가시고 와, 대단. 저 바로 번호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아주 훈훈하네요. 신상이고 훈훈하네요. 오래 써도 좋을 것 같다고 직접 셀프 홍보해 주신 우리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는 외부자들 본격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으로 뭐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야 불문하고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에서는 국회 추방 주장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문제 발언들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난 8일이죠.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모임은 그 한국당의 김진태 그리고 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광주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황당한 소문을 퍼뜨렸던 그 지만원 씨를 초청을 해가지고 연설을 들은 겁니다. 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또 의원님들께서 또 막말을 좀 늘어놓으셨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흉내고 있습니다. 5.18 문제에서만큼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립니다. 이런 이제 막말의 향연이 벌어진 겁니다. 예. 지만원 씨 관련해서는 또 진중권 우리 교수님하고는 사실 악연이 있습니다. 뭐 2010년이었던가 그렇죠. 소송까지 간 적도 있고요. 일제가 널리 퍼뜨렸던 그 민족 자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우리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과거 따지지 말고 정신을 아직 못 차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만큼 정신 차린 사람이 어딨어? 나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 이긴 사람이 내가 진 선생보다 훨씬 그렇게 못해 보여요?
처음에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셨을 때마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지, 그다음에 한결에 기고하던 분이에요. 아마도 그 베트남 전쟁이 있죠. 그분이 참전 용사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확 돌아서 가지고 완전 우익으로 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주체가 안 됩니다. 김구는 빛나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뭐 전두환은 영웅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생계 유지형 창녀다부터 세월호는 국가전복을 위한 굴소시개다. 그다음에 최근에 김진태 의원이 부른 거잖아요, 이거를. 김진태 의원이 그 당 대표에 출마했죠. 예. 그 출정식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지지 선언을 하는데 지지 연설을 하는데 기가 막힌 연설을 해요. 뭐라 그랬냐. 히틀러라고 하는 젊은이가 곳곳에서 신선한 내용으로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그 시절에도 그는 불과 22개월 만에 총통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 길을 걸으세요. 라고 축사를 합니다. 히틀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어떤가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황당하죠. 이런 분이란 말이지.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망언을 하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자락을 깔아준 게 누구냐면은 아니 국회의원이 깔아준 거예요. 제1야당에. 김진태 의원이 왜 이런 행사를 했고 뭐 이런 발언들을 왜 했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해놓은 상태죠. 김진태 의원은 이제 태극기 집회 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 사람이잖아요. 태극기 부대의 그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획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18 공청회. 요 공청회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을 더욱더 자극해서 그렇죠. 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더 얻어보겠다는 그렇죠. 전략.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표 장사. 자기 표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5.18 부분은 이제 극우 쪽에서는 굉장히 5.18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논란이 확대가 됐는데도 김진태 의원의 지금 행보를 보면 굉장히 놀랍죠? 광주로 가요? 광주를?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광주에 가서 자기는 사과할 일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용기도 있고 또 난 꿋꿋하다.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보여주죠. 이 사안은 사실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은 야당의 현지소를 보여준 측면도 있다는 점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는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는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구구 보수 비슷한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게 바로 문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당일이나 다음 날쯤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원내 지도부가 휘청일 만큼 태극기 부대의 지분이 10분의 1 가량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분을 의식해서 당내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될 만큼 무너졌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이미 징조를 보였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 미루다가 드러난 사실 뭐였습니까? 지만원 씨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지만원 씨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지만원 씨 발끈하셔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나경원 대표가 심지어 자기에게 자기가 나서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 치환해라. 그런 제안까지 공당의 원내대표한테 받았다는 겁니다. 입국하시면 해명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세 가지를 해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다. 그럼 일본의 그런 식의 역사 왜곡도 다양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만원 씨 세워놓고 뒤에서 코치시키려고 했던 이거 사실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 자체가. 한 사람 대리로 시켜놓고 코치시키려고 했던 그다음 추천. 왜 하필이면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 세 사람들이 다 5.18 폄훼한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 추천했는데 당신들이 추천한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걸 해명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말하자면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걱정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보수라는 그 이름을 붙이는 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데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면 그건 정치 발전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계속 그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5.18 폄훼하는 발언들이 계속 있었고 전두환 회고록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에서 법을 만들자는 생각까지 나온 건데 이게 독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는 푹스페해중이라 해서 대중선동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하면 독일에서 그냥 구속이고요. 구속 이전에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이거든요. 5.18 진상규명이 앞으로 또 어쨌든 간에 위원들 이제 위촉돼서 활동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법에 보면은 진상규명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맞아요. 이제 북한군 개입 여부라는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들어오게 된 이유는 그걸 오도했던 그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 중에는 이미 북한군의 이제 개입
배임 여부는 진상조사 규명 대상이다. 라고 있는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합니다. 잘못 해석한 그렇죠. 거군요. 예. 분명히 포커스를 맞췄던 건 지만원 씨가 이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까지 하고 난 이후입니다. 상처받았던 피해자에게 2차 피해, 3차 피해를 가져다 준 그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자는 게 진상규명 관련법의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그중에서도 5.18 유공자 명단을 투명화해야 한다. 이 주장은 이미 법적으로 공개 불가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걸까요? 5.18이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숭고한 우리의 역사인데 그 역사에 흠을 비집고 들어가서 정당하지 못하게 혜택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5.18의 본질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바람에 자기네가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이 다 묻혀져 버리는 거죠. 접근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5.18 유공자 명단은 일단은 법원에서는 기각이 됐었어요.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각이 됐는데 그 이유는 공로 내용이 밝혀지면 이 사람의 사생활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래서 명단 자체가 뭐 성역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시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런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가 문제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 요 정도를 그 공개해라.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18 단체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 4,000명이 5.18 기념문화재단 지하실에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고 네. 다른 유공자들은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는 생년월일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다.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엄격하게 상황들을 다 체크해서 공적 네.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4,400여 명 중에서 4,000명 정도는 기념관의 이름이 공개돼 있고요. 그러면 4,000명 공개했는데 나머지도 공개해라? 아닙니다. 관련된 내용은 엄격하게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공개되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범죄인의 얼굴 공개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 사람도 사생활 아니냐. 스스로 범죄행위라든지 비행행위 등으로 인해서 공적 영역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인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들이 그런 범죄인의 얼굴 공개와 같은 그와 같은 방식의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저는 그분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망언을 한 한국당의 새 의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내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뭐 당내 윤리위 제소하겠다 해서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시키고 김진태, 김술래 의원은 징계 유예 방침을 내렸거든요. 이유는 이제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징계 유예 조치를 내린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이제 셀프 회부를 했던 자신,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주의 조치를 내린 거란 말이죠. 아마 이종명 의원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후보자 신청 낼 걸 최고위원이라도.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징계를 진작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다 준 겁니다. 출마 시간까지 다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게 판결일까 봐. 흥행성이 떨어질까 봐 이거 고민하면서 이걸 유예를 해준 거죠. 근데 이미 당내 징계를 언급한 것 자체부터가 여론을 의식하지 못한 거죠. 국회 내에서는 지금 제명 윤리 제소를 여야 사당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런 언동을 하신 분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의의 정당에 남아있는 게 온당한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주소를 벗어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최고의 징계를 하든 징계를 유예하든 뭐 50보 100보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종명 의원이 사실상 뭐 출당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분들을 제명하더라도 자유한국당한테는 전혀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타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명돼도 비례대표잖아요.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후순위자들이 또 승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는 별로 어떻게 하든 간에 별로 손해될 건 없는데도 소위 의석수에 영향을 전혀 그렇죠. 미치지 않는 이렇게 거죠.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태생이 원래는 그 민자당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영삼 계가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 역사를 좀 청산을 했거든요. 두 분 대통령을 갖다 감옥에 보냈고 그다음 민주화 운동이 됐고 그게 사실은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 정권에서 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 자기들이 지금 다 뒤엎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저 옛날 민정당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민정당 체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탄핵 이후 분당 사태로 그 안에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 개혁 세력이라고 얘기할 만한 분들이 지금 어쨌든 떨어져 나가 있다고요. 바로 많이 돌아왔지만 상당 부분. 그런 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세력이 지금 중심을 잡고 흔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그 다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초기에 이거를 신속하게 말하자면 대응을 했더라면 꼭 징계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확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뜨뜨미지근한 그 반응을 보이면서 그 불을 지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당내 이 강경 극우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이후에 한번 대대적인 쇄신과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당내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윤리위원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셀프 징계 청원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되긴 됐는데 주의. 예, 근데 이제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김병준 위원장의 그 발언이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그런 근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징계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똑같은 차원에서 저는 징계 이후에 회부됐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그 전두환 노태우 내란 음모죄 판결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특히 자유한국당 지도부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5월 17일 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항해서 광주에서 시민들이 저항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이제 결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집을 대법원이 이렇게 봤어요. 그 결집은 헌법기관에 준해서 보호돼야 되는 대상이다. 그런데 그 헌법기관에 준해서 보호돼야 되는 대상을 무력으로 강제 진압한 것은 국헌문란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대법원의 그런 판결문을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좀 읽어봤으면 이런 좀 자세를 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 이제 위원장님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시긴 한데요. 여야 사당이 공히 기조를 올렸던 이 제명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본회의 통과, 제적 3분의 2. 거든요. 이상이 동의를 해야. 그렇죠. 예. 그 숫자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공이 발의했던 이 여야 사당의 의석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어려움은 산적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여망이 그 안에 담겼다는 걸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 비슷한데 그렇죠. 국회 윤리위원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제명 결정을 내려서 그 본회의에 상정된 예가 거의 없잖아요. 김영삼밖에 한 건 있다고 하던데. 71년 의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유일하고 독재 정권 시절이니까. 예, 독재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회기별로 징계안은 많이 발의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18대에는 58건이나 회부가 됐고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26건이나 이제 회부가 됐는데 그중에 3건은 이제 또 유야무야 철회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징계안 발의는 뭐 숫자적으로 봤을 때 꽤 많은 편인데 실제 징계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제 식구 감싸기. 식구 감싸기죠. 그게 맨날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 뭐 그런 게 작용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느냐? 의원들은 이런 건가요? 청문회도 무사통과잖아요. 아니 뭐 그런 게 작동됐을 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이제 제적 3분의 1을 해놓은 거는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 장악개혁을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 국면에서 중요한 건 탄핵 때와 마찬가지 국민의
의사가 얼마만큼 국회에 반영되는가의 문제입니다. 60% 가까이의 10명 중에 6명의 국민이 지금 현재 제명에 찬성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네. 관련된 내용이 꾸준히 국회에 메시지로 전해진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등돌리기 힘든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판단에 있어서 좀 무겁게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방금 설명하신 게 이제 다른 아마 여권의 악재가 또 터져서 결국 물타기 돼가지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청와대에서는 그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 지금 임명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임명 재추천을 요구를 한 상황이죠. 저는 청와대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기환 변호사는 왜 뺍니까? 저는 그분도 예.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마 국회 내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법률가다 보니까 법조문을 봤어요. 변호사 등 어쨌든 법조 경력 5년 이상,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그리고 역사, 고증, 사료, 편찬, 연구활동에 5년 이상,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 5년 이상이었거든요. 제가 자신 없는 게 마지막 5항이었어요. 이분들 혹시 어느 민간단체 하나에 뭐 이사나 뭘로 고문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걸로 명분을 삼을래나 하는 게 5항이 조금 찝찝했거든요. 아야 될 거 어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법이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격 요건을 규정해 놓은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이 이 두 분인 거고요. 차기환 변호사는 1응 법률가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거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진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누구는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반대로는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법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 분들은 재척 사유예요.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바로 사실 그거예요. 그 의원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조사반 방해만 하다가. 그렇죠. 진상규명위원회는 규명을 위해서 노력할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차기환 변호사가 전형적으로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했던 사람이고 이번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행동 그리고 발언에 비추어 보건데 관련된 조사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3명 모두 요건이 없다라고 반려시켰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청와대의 관련 조치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다 동의하십니까? 이수성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 뭐. 아니, 고립시켰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법적 요건상 이 부적격한 분들이죠. 뭐 그분들이 무슨 들어와서 진상 조사를 뭐 방해할지 아니면 무슨 자기네가 원하는 다른 진상을 무슨 그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당의 추천을 맡긴 것은 그쪽에 이제 양식을 믿고 이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기로 한 이상은 이제 받아주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죠. 저희도 논란은 있었지만 받아준 예가 꽤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우리가 원칙에 비춰본다면 뭐 차기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에서 거절하기는 어쨌든 법적 여기 규정한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선에서 한 것은 제가 청와대 뭐 결정이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편을 들어주세요. 근데 저는 전직 청와대 수석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전략적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어제 저기 언제까지 동지가 적이 될지 동지 될지 알 수가 없네. 5.18 망언 논란으로 위기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인데요. 촛불에 흔들림 없이 맞선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한국당에 김진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진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분들의 표심을 오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파의 대통합에 이 한몸 바치겠습니다. 보증된 흥행 수표, 공주
홍준표 전 대표는 결국 불출마를 선택을 했죠. 북미 정상회담이랑 전당대회 일자가 겹친다고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연기 요청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후보자가 정정당당하게 상호 검증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성명을 내고 사퇴를 했습니다. 네.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죠 뭐. 자기한테 시간이 필요한데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주목도는 떨어지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그 핑계거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전당대회 나가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인들한테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죠. 돈 문제죠.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정치자금 모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 그 당대표 출마할 때 기탁금으로 1억 원을 내야 돼요. 당 전당대회는요, 당선이 되고 뭐 득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공직선거하고 차이거든요. 자기 돈을 그대로 갖다가 당에다가 내야 되고,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이참 저참 돈이나 굳히자 뭐 이런 전략 아니었나. 사실 뭐 돈 문제도 돈 문제겠지만 일단 조직 원외 인사로서 원내 인사를 아우르지 못했던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 타이밍에 적절한 명분이 나타나 준 거죠. 거기다가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어찌되었건 간에 보수색을 아우를 수 있는 좀 점잖은 이미지의 보수예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위크 포인트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세력의 이제 대표자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친박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주자가 나타났다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의아한 거는 민주당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다 황교안 그 전 총리를 좋게 얘기하시네. 뭘 바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사람 그렇지. 황라땡?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 전 대표는 2등을 하면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가볍게 생각했겠죠. 정치 초년생인데 내가 몇 번 공격하고 바람놀이 하면 휘청휘청하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바닥이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세훈 그 전 시장하고의 그 단일화가 되면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것도 뭐 여의치가 않았고 좀 군색하긴 하지만 정말 그 발 뺄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이번에. 그런가 하면 전당대회 보이콧을 외쳤던 후보 중에 오세훈 전 시장만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당권 재도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자신이 수도권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죠. 사실상 지금 레이스에서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황교안을 대적하기 쉽지도 않고 레이스에서 쉽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렇게나마 등장할 수밖에 없는 네. 본인의 고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에 애당초 출마할 때부터 사실은 꼭 돼야 한다는 이 목표보다는 과거에 그 본인의 지금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 서울시장직 걸고 무상급식 투표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이미지 탈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잃을 게 없죠, 지금 현재는. 게다가 홍준표 대표까지 나와서 3파전을 해서 3등을 해도 뭐 손해볼 게 없는데 하물며 지금은 적어도 2등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정상적 일정으로는? 3등하는 거 아니에요? 김진태 후보한테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마. 뭐 이렇게 설마 그래요. 근데 저는 잃을 게 없을지 몰라도 얻을 것도 별로 없는 판이 된 거 아니냐. 갑자기 또 돌려가기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현실이 그랬죠. 안타깝지만 이 김 빠진 맥주판이 돼버렸는데 이 홍준표 대표하고 쫙 레이스를 가다가 막판에 단일화를 하는 뭐 이제 이런 연출을 하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없죠. 진짜 본인으로서는 고역스러운 출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이분들은 지금 다음을 내다볼 것 같거든요. 이번에 황교안 후보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떨어지면 밖에서 열심히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황교안 이분이 사실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처하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좀 미숙한 점들이 막 눈에 띄거든요.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전대 연기하자. 그럼 나 같으면 받았을 것 같아 그냥. 그 1주, 2주 정도 하면 어차피 내가 이기는데 지장 없고 통 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예컨대 책상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것도 그냥 정색을 하고 막 이상한 해명을 하다가 이게 꼬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사람들이 대안을 찾게 될 텐데 그때 바로 일본이 바로 누구냐? 자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때 아닌 배박 진박, 소위 배신한 친박, 진실한 친박 이 논란에 지금 휩싸이기도 했는데 더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뭐 그것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훨씬 큰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황풍 아니고 황사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 황사가 불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역시 박근혜 변수에 의해서 아직도 흔들리는구나. 이게 지금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좀 보여줬죠. 특히 저는 김진태 의원이 더 거세게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같은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거를 나눠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배박 논란에 어떤 그 치중을 해서 아마 이제 공격을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은 지금 꼭 친박 정서를 갖고 있는 저 세력만 황 전 총리를 떠안고 다니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을 이루고는 있지만 그 세일하는 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회의원들 최대의 관심이 누가 돼야 다음에 내 공천 보장해 줄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권리가 줄 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마 겉으로는 뭐 배박 논란, 뭐 친박 논란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황 전 총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영향을 못 준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의 이 발언이 박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 그대로가 아니라 아마 유 변호사의 첨언이나 각색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예. 박 전 대통령의 화법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요. 예. 박 전 대통령 화법은 바로 그거거든요. 네네. 내가 이제 와서 누구를 뭐 밀고 말고 할 상황과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때로는 예.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쁜지를 유영아 변호사가 많이 양념을 보태신 거죠. 이게 좀 그렇게도 봐요. 이 사건 있기 이전 본인의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향후 당대표가 되더라도 요 계속 문제가 당시의 될 겁니다, 탄핵 국면의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추궁받을 입장에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자백을 하고 나섰어요. 전당대회에서는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중도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질 때는 어쨌든 자기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뭐 5.18 논란이 되게 뜨거운데 황 전 총리는 지금 그 5.18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 봤더니 5.18의 의미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돼 있다. 그런 뜻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해요. 어법이 그런 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도대체. 그래서 저도 뭔 얘기인지를 곰곰이 한번 봤어요. 근데 대단히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정말 이 잘 어울리는 후보 아닌가. 이 당에 잘 어울리는 대표 아닌가. 대표 후보가 아닌가. 바비스로.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두 개를 다 가지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정치적 올바람을 추구를 하게 되면은 저쪽에 좀 과격한 사람들을 쳐내야 되는데 저거를 가지려면 또 정치적 올바람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혼자서 얘기할 땐 괜찮은데 토론에 나가면 바로 추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밝혀야죠.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당대회 TV 토론을 승부처로 본다 이런 그렇죠. 분석들이 있죠. 6번 하나요? 김진태한테 기도회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김진태 토론에서. 후보가 상당히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제 흥행 요소가 떨어지니까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사실 현실 지형에서 보면은 1등이고 그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면 표가 안 돼요. 사실은 애매모호한 전략을 쓰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답답하지만 왜 지금은 잘 관리만 하면 일단 그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친박이 제가 볼 때 사실 두 그룹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념 친박이에요. 정말 각하.
또 하나 이익 침박이거든요. 이분들은 누구든지 자기들의 아까 공천자리 좀 따라갈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을 다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데 이 애매모험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언론에서 한 코멘트 요청하면 할 수 있는 정도 이제 준비된 멘트를 할 수 있지만 TV 토론이라든지 향후 당권 주자 레이스에서 벌어질 공방에서는 본인이 이제 즉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요. 그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봐요. 이분이 이때까지는 자리를 추대받으며 보존해 오신 분이거든요. 검찰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총리까지 하시는 동안 정치적 경험, 다시 말해서 본인의 약한 고리로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은 걸 극복해 본 경험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때 총리 당시에 저도 대정부 질문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 끈도 보이시죠? 이게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끈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문양의 끈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대통령께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말고 증거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증거 드린 겁니다. 제가 증거 가져오라고 한 일 없습니다. 증거에 이제껏 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에 일관하시지 증거에 않습니까? 따라서 수사하는 것이고 증거 진실을 보십시오.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다 날려버렸어요. 결국 대정부 질문을 못한 거나 집에 없는데 그분은 법조인이라는 걸 분명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고 그분이 어쨌든 간에 파르르 떨린 건 처음 봤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약간 검사 출신 몇몇 분들의 약간의 권위의식에 기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황 총리님, 황 전 총리님 정치권에 있어서 어떤 입지를 다지실 때는 저를 넘으셔야 된다. 다시 말해 어찌되었건 간에 본인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어떤 것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는 그런 감정적인 본인의 생각은 좀 거두시고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러실 수 있을까 하는 높아심이 있습니다. 네. 대권 가도를 가시려면 저를 넘어서셔야 합니다. 거기서 말이 저를 적극적으로 넘으셔야 됩니다. 이거네요. 새해에는 협치를 이루겠다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국회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의 책임 공방이 더해지면서 민생을 비롯한 핵심 법안들이 계속 쌓인 채로 뒷전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달 중순이죠.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된 임시국회가요. 2월에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 뒤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고성만 오갔을 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밀린 법안들을 뒤로 한 채 그 여야 지도부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서 방미길에 올랐다가 귀국했습니다. 대류적인 민생 법안이 모두 12,551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다 처리하려면요. 매주 약 300개씩을. 매주. 그렇죠. 처리해도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빨간 날 제외하고 그렇죠. 거의 매일 열어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정도라는 평균 하루에 법안 110개를 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위는 평균 한 500여 건이 계류 중인데요. 행정안전위원회는 그보다 한 3배 숫자 가까운 숫자가 계류 중이에요. 워낙 행안위 소관 법률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위발 이슈로 또 행안위 역시도 스톱된 상태인데요. 지금 통과된 3년간의 통과 법안을 보더라도 남아있는 법안의 3분의 1, 열심히 국회를 돌려도 3분의 1밖에 통과를 못 시켜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 저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지만 앞으로는 법안 발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통과도 시키지 않을까. 본인 법안 발의 건수에 1+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국민한테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제안을 했었어요. 법안 소위는 좀 상시화해서 아시잖아요. 국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보시는 본회의 그다음에 장관들 데려다 놓고 막 혼내고 있는 상임위원회 장면도 아실 텐데 그거 말고 카메라가 없는 법안 소위라는 공간이 있어요. 몇 명의 소위원들만 들어가서 법안을 심사하는데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법안 심사의 과정이에요. 그것만큼은 조금 상시화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번 하게 하면요. 최악으로
그냥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국회 마지막 날 모든 건수를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국회의원분들이 이 사진 안 찍히는 데서는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농담 아시죠? 골프장에서 국회의원분들이 골프 치다가 벼락이 딱 떨어져갖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진 플래시 터지는 줄 알고 활짝 웃다가 이 금리발에 벼락이 떨어져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진 안 찍혀도 열심히 일해서 생산적 국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뭐 선수 높은 분들이 힘 있고 중요한 자리가 하는 이런 것들부터 이제 차근차근 사실 개혁해야 될 게 많죠. 근데 지금 발의 법안 수가 18,000개인데 12,000개가 아직도 계류 중이고 통과된 건 31% 수준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밖에 성과를 못 냈으면 세비 3분의 2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의는 없어요? 사실 뭐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는 이제 법안을 심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도 있고 그 밖에 사회 여러 갈등의 지점들에 가서 이해 충돌 상황을 풀어내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국회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신 말씀에 뭐 대꾸 못하겠습니다. 그 법안의 수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 개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들이 있잖아요. 선거제 개혁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민생을 위해서 당장 맨날 욕만 하는데 당장 최저임금 결정 체제 개편 논의 이건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럼 자기들 거기 뛰어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유치원 3법도 있죠. 그때 유치원 3법도 있고 그다음 금융혁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당이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물리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를 갖다 운영하는 건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 국회를 파행시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파행을 시키는 건 좀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국회 파행의 원인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당에서 국회를 이렇게 보이콧하는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대한 청문 절차를 무시했다. 이런 점을 근본 원인으로 듣고 있고 그 원인이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국회 파행 근본 책임이 한국당의 입장처럼 예, 뭐 정부와 여당에 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보십니까? 얘기하면 예. 사실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그 정부 여당의 특히 여당의 그 큰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영어로 룰링 파티, 아포지션 파티라는 거는 야당은 원래 반대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좀 역설적으로 그 민주당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다고요.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제대로 투쟁을 하거나 대국민 설득을 하는 역량이 솔직히 말하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그 지금 조혜주 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 문제만 해도 릴레이 단식인지 식사인지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간헐적 단식. 예, 코미디를 했죠. 코미디가 됐잖아요. 그 바람에 힘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국회가 열려 있다면 사실 야당의 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신재민 우리 그다음에 김태우 이 폭로부터 시작해서 손혜원 의원 사건, 그다음에 지금 조혜주 선관위원 문제, 작게는 스캔들에서 크게는 게이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이슈화시키지 못한 거는 참 야당의 그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거꾸로 5.18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운이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건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잡는 건수들이 항상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건들을 잡아요. 이번에 조혜주 건도 사실 대선 특보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 특보라는 게 3,500명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하고 본인도 안 했다 그러고 당에서도 보니까 특보 신청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임명장 발부 기록도 없고 그리고 총괄에다 민병두 씨도 임명장 준 적 없다 그러고 윤호중 씨도 한 적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도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뭐냐면 정당에 가입된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그 정당에 가입되지도 않았지만 됐어도 사실은 그 위원하는 동안에만 그걸 피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도.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러는 새누리당도 옛날 최윤희 씨 같은 경우 자기들 윤리 당원이었어요.
그 윤리위원장 뭐 이런 거 했던 그런 분들을 갖다 임명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떨어지니까 국민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시비 거는 거 아니까 투쟁을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하려다 보니까 코미디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문제죠. 이게. 어떻게 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특보로 임명됐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던데 이거는 민주당이 발간한 백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기록이 있는데 민병두 의원이 기억이 없다. 민주당에서 행정착오라는 해명을 했죠. 어쨌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3,500명의 특보를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 대응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게 맞죠. 그러면 기록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중립적인 그런 흠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니네도 그랬잖아. 저는 이건 온당한 대응은 아니에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다라 백서에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백서에 있는 건데 백서의 기록이 아니라 예컨대 백서 같은 경우는 예컨대 여기저기 이름들 해가지고 세를 불리기 위해서 넣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특보 하나하나가 임명장 발부한 기록이라든지 추천장을 받았다라든지 이게 남아 있는데 이분의 경우 그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먼저 따져야 될 것 같고 반박을 기록이 있는데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참 대응 이상하다. 이렇게 아니 한 거죠. 공식 기록이라는 것은 임명장 후보 추천서 이런 공식적으로 임명된 부분에 대한 기록이지 예를 들어서 선거 백서의 어느 부분에 잘못 들어가고 이건 공식 기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임명장이 빠졌을 수도 있죠.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국회를 갖다 보이콧할 사안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오버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기록된 백서가 공식 기록인 거예요. 왜냐 그 대선 과정에서 특히 그 뭐 인수위는 이번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비공개 추천도 있고 비공식으로 그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명단을 확정할 때는 그래도 그 명단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나름 또 엄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거를 기록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군색한 얘기예요. 저는 투쟁 방식이나 문제 제기 방식이 온당하진 않지만 그 설명과 해명도 매우 국민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것이 정말 보이콧을 할 정도까지의 상황이었냐 하는 거는 별개고 또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당은 과거 운동권식 그 여당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 야당은 자기네가 야당 된다는 걸 절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혜주 것만 하더라도 제가 인사청문위원으로 저도 당일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야당이 전면 보이콧을 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통상 인사청문회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께 넘기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야당이 힘을 발휘하게 되기 마련인데 저는 순간 자유한국당이 왜 이 현장,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꽃놀이판이 될 수 있는 이 현장을 보이콧을 했을까? 직전에 야당이었던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장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조혜주 건의 본질적인 문제도 국민들의 인식은 이 문제야말로 한번 들여다보자 싶기도 했는데 저렇게까지 외면하도록 만드니까 본인의 해명 그리고 그간의 어떤 상황에 국민 나름의 판단을 정리를 하셨던 거죠. 지난 7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결렬이 됐죠.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금 서로가 제시한 조건에 한 채 지금 양보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당에서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특검 도입하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하자 조혜주 의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송원석, 이장우, 장제원 의원 포함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실태 조사를 하자 하고 역제안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절충점이 아예 없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해충돌 전수조사 하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절충된 제안이었습니다.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만 공세를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이것의 제도적인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국회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절충안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손혜원 의원 건 같은 경우만 얘기하더라도 새로운 도시 개발의 어떤 관점을 국민들한테 일깨워주고 이해충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든 국민들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상정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저는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가 아니라 향후에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문제 소지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방금 전수조사 거죠. 얘기하셨는데 한국당에서도 전수조사 하겠다, 받겠다. 그런데 단지 손혜원 국정조사는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진행한다면 2월 국회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국당에서 그걸 못 받을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전제가 되는 다른 일들도 손혜원 의원 일뿐 아니라 그다음에 조혜주 상임위원 같은 것도 어쨌든 고리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여당도 대승적으로 양보 카드를 내놓고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본분이지 민생 법안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뭐 자기네 내부 사정까지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이콧한다고 하면 공격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보름에 한 번씩 특검하자 그랬거든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정조사하고 뭐 이걸 다 받으면 나라가 돌아가진 않고요. 예컨대 지금 박순자 의원 또 걸렸잖아요. 지금 그 자기 아들 프리패스권 이런 거라든지 이건 분명히 이익충돌법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손혜원 의원 거는 이미 물 건너갔거든요. 이번에 생각해 보세요. 설 연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목포에 그 관광객이 15,000명이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다 안내소까지 설치하고 이게 이런 사안이라는 거죠. 아니 국민들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논리를 전개하는 이야기해놓고 정작 그것을 방송했던 S사 같은 경우도요. 투기 의혹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후퇴를 하고 심지어 세상에 어느 도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을 바라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재 해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 발전에 대한 기본 인식을 달리하게 되는 어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계기도 곤란한 게 됐고요. 제가 손혜원 의원 사건이 아까 물 건너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그거대로 규명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야가 말씀을 같이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하자 이번에 라고 먼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하고 손혜원 의원 문제 손혜원 문제대로 또 다루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거를 손혜원 의원 문제하고 전수조사가 마치 무슨 쇼핑하듯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툭하면 특검, 툭하면 국정조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국회 자원, 국가 자원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검 한번 하는데 국가에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 세배 아깝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걸 능가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요건이 되는지 국정조사의 요건이 되는지 우리가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살필 정도의 내용이 되는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저도 더 와닿을 것 같다.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전수조사하자고 한 것을 보면 신의 한 수인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떳떳해서 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 친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기서 갈등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나가려면 이것을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또는 물을 흐릴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 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쉽게도 지금 우리 국회의원 중에 거기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때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김기식 의원이 그때 사실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이분 저는 믿거든요. 적어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이 들여다봤어도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많다. 좀 무리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근데 이건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어도 윤리 코드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이게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직자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적어도 윤리적인 규정으로라도 좀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빈손 국회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여야 지도부가 귀국을 했습니다. 긴 방미 일정을 함께하면서 혹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합의점을 좀 관측해 본다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전대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임위 협상을 해도요 일정 협의가 안 됩니다. 안 하실라 그래요. 본회의 잡자는 얘기는 알면서 왜 그래? 협상 테이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국회가 그래요. 그래서 전대가 끝나고 나면 어찌되었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그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늘 바터를 한다라고 국회를 오해하시는데요. 국회는 사실 1 더하기 1에서 2분의 1로 나눠서 바터하지 않습니다. 명분과 명분의 싸움을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그래서 국민이 명분의 무게중심을 정해 주십니다. 이미 많은 논제들이 이 테이블에서도 첨예했던 것처럼 우리 여론에서도 달궈지고 있었고 논쟁이 오고 갔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 정리되었다 아니다 우리 입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국민께서 정리하고 계셨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의 지점들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를 다시 열기 위한 움직임이 여야가 모두 가늠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가 굳이 무리해서 한국당 요구 받아주면서까지 2월 국회 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형님이니까 양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전 정치권에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정이 자기 거 양보하라 그러면은 저는 인품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지하고 저를 지지하는 우리 어떤 지지층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저는 협상장에서 양보할 권능은 없어요. 굉장히 막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법적으로 단죄할 수 없는 어떤 중심선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합의를 해야 국민도 동의해요. 아니면은 그런 밭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여야 모두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저는 2월 국회 사실상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전대 이후에는 정리되는 수순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해요. 2월 국회 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부딪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내부에 소수 강경파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그 대표적인 게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에 그 대응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건 정상적인 여당의 대응이 아니고요. 흔히 문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아주 강경 의견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모두 민심의 어떤 이 중심을 보고 그거를 쫓아서 합리적으로 국회도 열고 결정도 하고 한다면 매우 좋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여당의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대응이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것은 야당의 진단이었고 일부 언론의 진단이었지 아니요. 실제 지지율은요. 당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심지어 지지율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아주 묘한 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풍의 우려라는 것은 야당의 기대였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리고 일부 언론의 역풍이라는 기대였을 것은 따름인 뭐냐면 거죠. 우리가 어떤 삼권 분립이나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그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당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성숙하고 필요하다면 관용을 갖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과거 야당 방식의 어떤 그 운동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정당의 대응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자꾸 눈에 띄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외부자들의 이런 토론 모습이 바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우리 국회의 여야의 모습을 그 대치 상황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적폐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야? 갈 길이 정말 멀다. 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디 국회에서는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찰이 뇌물 받는지 조사해달라 하는 청원이 27만 명을 돌파한 건데요. 청와대는 이제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날 강남 클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문제의 폭행 사건이 일어난 곳은 빅뱅 멤버 승리라는 친구가 있죠. 예. 이분이 이제 그 이사로 있는 클럽입니다. 버닝썬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지난해 11월이에요. 김 씨가 성추행 당하는 여성을 구하려다가 그 시비가 붙었답니다. 그 직원들하고. 그래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그 사람들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구타했다. 그럼 성추행 당하였던 사건이 있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을 같이 연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거는 연행된 건 김 씨뿐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신고한 사람을 연행해? 그러니까 좀 뭔가 황당하다. 무슨 유착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업소랑. 그래서 그 의구심을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청원을 넣은 겁니다. 네. 경찰의 그 대응이 상당히 미심쩍은 게 CCTV를 처음에 내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2개는 녹화도 안 됐고 법원에다가 증거조사 신청을 해가지고 증거보전 신청을 해갖고 마지못해 냈는데 원본이 아니라 이제 편집본 그래서 화질이 잘 안 좋은 거 이런 걸 해서 사태 파악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래서 강남경찰서장을 CCTV 증거인멸 그다음에 직무유기 혐의로 피해자 김 씨가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강남경찰서 소장이 그 경찰서 홈페이지에 이런 입장을 밝혀놨더라고요. 신고자인 김모 씨와 클럽 직원 장모 씨를 상호 폭행 등 혐의로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여질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찰은 광수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강남 경찰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 현직 임직원들의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버닝썬이 문을 연 이후에 119 신고 전량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12. 예, 112. 예. 예.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제 김 씨, 그다음에 이제 클럽 직원, 그다음에 경찰
이 세 명이 전부 다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서울 광수대가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당사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경찰이 아니라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한 게 이 버닝썬이나 이 클럽 내에서 실제로 여성들한테 물뽕이라는 걸 먹여가지고 그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걸 갖다 그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쉽게 말하면 심신상실이 된 여성들의 사진을 갖다 이른바 VIP 고객한테 보내준 다음에 여성이 준비돼 있으니까 와라. 이거 사실은 그 조직적인 성폭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경찰이 연루가 있었다면 이건 큰 사건이죠. 이런 일반 유흥업소는 그 갑을 관계가 아니고 갑과 한 정의 관계쯤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도 이제 옛날에 저는 뭐 사실 뭐 80년대 후반에 강남경찰서 출입했으니까 그때 막 강남 개발될 때니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떤 이제 유흥업소를 만약에 손을 좀 봐야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요번처럼 야, 너희 업소에서 무슨 물뽕 이거 쓴다는 정보가 있어갖고 좀 조사해봐야겠다 그래갖고 한 이틀만 만약에 문 앞에서 드나드는 사람들 머리칼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가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사실은 비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이제 구조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경찰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래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 편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을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좀 남다르게 계속 관심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관련된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뭐 성매매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고요. 성매매 그 점검을 위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상 파면이나 강등 뭐 이런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요. 실제 그 징계의 수준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가 못 돼요. 어떤 비위 하나든 간에 이 사람한테 내가 수사를 받으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국민한테 물었을 때 수사기관의 신뢰를 담보 못 받는 경찰관을 그대로 자리를 보존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양승태 사법농단처럼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제19 감사기로 일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경험이 2005년에 중앙지검 검찰 15를 했을 당시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음란 마사지.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건물 전체가 그런 뭐 가보셨어요? 뭐 가보셨어요? 아니, 몰라요. 전 잘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아니에요? 저도 그 사건을 들어서 그거 관련된 사건 얘기를 근데 그 사건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요. 그 이제 점검을 나가는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아무리 없군요 하고 유흥, 다시 말해서 성매매를 알선받고 하고 갑니다. 경찰관이? 예. 그 내용이 조서안에 그대로 담긴 사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당시에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님은 이런 일이 밝혀진 게 이 정도지. 아직 우리가 손도 대지 못한 사건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강남 일대에서를 어쨌든 순환보직을 하고 나름의 대책을 세운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달라진 부분이 없는 거죠. 근절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번 이 버닝썬 사건과 관계된 그 경찰서가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인데 지금 이곳이 과거에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사실은 유착 의혹이 커진 거라는 그 시각이 있거든요. 역삼지구대라는 데가 그 뭐냐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물 좋은 그 옛날에는 이제 요새 많이 없었지만 룸사롱 같은 데가 다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사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른자 위. 그 2009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당히 그 유명한 또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지구대 경찰 24명이 30곳 업주들에게 매달 7천만 원. 매달 7천만 원가량 금품을 상납받고 단속을 무마해줬죠. 그러다가 무더기로 이제 중지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뿐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점을 인수하는 자금 명목으로 한 그 경사가 4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익금으로 3억 3,600만 원. 근데 이익금 맞네. 이건 사실 근데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속 무마해서 삥 뜯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해서 내가 이윤을 얻었는데 아니, 뭐가 문제냐. 물론이지. 뭐 그냥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를 잘하시는데. 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 이해충돌 방지 딱 방지 걸리는 거네요. 아니고. 그죠? 예. 야, 아이디어 좋다 진짜. 이런 정도 이익금 받는 돈이 근데 있으면 이제 아무튼 그 사례는 전 국민이 투자하지. 역삼지구대 사례는 아닌 거죠. 예, 이건 예. 역삼지구대 사례는 아니나 다른 사례죠. 말하자면 이제 예. 그만큼 역삼지구대는 매우 이제 그 알토란 같은 지역이니까 이런 사례들이 그 많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강남 경찰서 관내라고 하는 곳이 이런 세수가 제일 많은데요, 대한민국에서. 그래. 사실 뭐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투캅스 같은 거 보면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옛날에 또 룸살롱 황제 이경백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들을 이제 운영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탈세하고 성매매 혐의로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자기가 돈을 줬던 경찰들의 명단을 줄줄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 18명이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66명이 징계를 받았고, 야 세상에 그러니까 18명 더하기 66명한테 돈을 찔러줬어. 얼마를 찔러줬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아니 그 이경백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비밀 금고에다 100만 원짜리 묶음을 여러 개 쌓아놓고 장소 가리지 않고 만나는 경찰관에게 이렇게 무조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갑을 관계 얘기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경백 씨가 갑이에요. 경찰하고 이런 유흥업주가 관계가 갑을이 아니라 갑정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관계일 때 그런 것이고 경찰이 한번 포섭이 되면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꾸로 되는 거 완전히 거꾸로 노예처럼 돼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저도 옛날에 한 사건에서 2013년도에 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단속 정보를 흘려주던 경찰들이 있었는데 전북 경찰청의 경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혐의를 받고 기소는 됐는데 무죄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판결 이유를 보면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뇌물 공유자들 진술이 좀 흔들렸어요. 일관성이 없이 흔들렸고 두 번째는 돈 흐름이 안 나온 거예요. 돈 관계가 밝혀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착 관계를 따질 때 가장 이제 뭐 모든 사건이 다 대부분 그렇지만 돈의 흐름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게 수사가 아주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이고 장부 같은 게 이제 드러나면 그때부터 탄력을 받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 조폭과 뭐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이 컴컴한 거래는 무슨 증거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예. 전부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실제로 자기네가 그 요새는 좀 많이 깨끗해졌지만은 우선 뭐 주류 거래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 아직 그 세원 포착이 정확히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또 혹시 이제 얘기 나올까봐 이제 걱정이 좀 되죠. 예. 역삼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는데 뭐 여전히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 경찰과 유흥업소와의 이런 유착 관계를 끊어낼 방법 뭐 없을까요? 예.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이런 비위 경찰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파면시키면 되는데 보면은 이제 처벌 수준이 좀 낮은가 보죠. 물론 구속되고 파면됐다는 얘기는 덜어덜어 듣는데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대충 주의나 주고 경고만 하고 끝나고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경찰관이 비위에 연루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그냥 직을 잃는 걸 하나의 전통으로 세워야 되고 또 그런 의식을 가져야지 함부로 돈을 뭐 받거나 이런 일을 안 하겠죠. 네. 가장 범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의 진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공범 의식에 균열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발 그리고 또 인센티브, 그다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경찰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지점들이 같이 필요한 지점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탈 경찰관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경찰관에 대한 민원 제기 횟수라든지, 그러니까 모두 추적을 하는 거죠, 이력들을. 그리고 채무 상황, 그다음에 휴가나 병가의 사용이라든지 어떤 정보들, 이건 사생활의 침해는 아닙니다. 공적 영역과 연루된 부분의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해서 좀 요주의 경찰관이다 싶으면 감독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소위 이제 미리 범죄를 예측하고 뭐 벌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뭐 그 하나의 어떤 이 작은 예지만 그 수사비 현실화라든가 또 특히 특정 그 분야에 종사하는 그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 이 복지를 위해서 돈을 사실 많이 쓰지만은 이런 부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인색하다고요. 수사비 현실화 해주면서 딴 데서 속된 말로
그 상납받고 뇌물 받으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사비 거의 안 준다고. 저도 아주 그 최소한의 이 비용만 주니까 맨날 밤새고 저 밥 먹고 잠복하고 하는 그 택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뭐 시스템 도입이 좀 상당히 필요하다. 작년에 그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보니까 경찰이 2.7%예요. 2.7%. 경찰 뒤에 있는 게 누구냐면 검찰, 국회. 요 두 개가 꼴찌 3인방입니다. 근데 독인 개개인. 근데 이제 제가 실무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겪어본 경찰을 보면 경찰의 그 어떤 자정작용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경찰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직으로 봤을 때, 조직의 크기로 봤을 때, 상명이 하달될 때까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게다가 또 전부 국가경찰이잖아요. 그렇죠. 뭐 또 지방자치경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강남 3구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순환보직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요. 이렇게 업주들하고 유착관계 같은 걸 좀 막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경찰의 이제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행정안전위 소속으로 경찰을 비관기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경찰관분들 박봉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지키면서 경찰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꾸라지 같은 분들 때문에 경찰 전체의 권위,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뇌부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전체 경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이런 불쾌한 공생이 하루빨리 뿌리 뽑혀서 비리 경찰이라는 오명 대신에 신뢰를 받는 경찰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오늘 뭐 쇼핑 호스트로까지 활약하시면서 두 번째 여부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뭐 촬영 안 되나요? 진짜 잘했는데. 아쉬워요?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예, 저희는 만족했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이재정, 문재인 검색해 보시면 괜찮은 영상 하나 또 나옵니다. 다음 총선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그렇죠. 사실 그렇게 선거 유세가 흥이 나기 위해서는 국민한테 긍정적인 정치 메시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총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도 또 우리 정치권 유 관련자들이시지 않습니까? 희망을 보여드려서 흥나는 선거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흥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흥부자. 흥부자. 흥부자.